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시골의 고모집에서 새벽에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이건 작년까지 나를 가르쳐 주셨던 과외 선생님이 겪었던 이야기야. 이 일을 겪으셨을 당시 선생님은 만 15살이었다고 해. 그때 선생님은 가족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고모 댁에 놀러 갔어. 선생님은 하루 종일 강가에서 놀다가 피곤해져서 잠자리에 들자마자 바로 잠들었대.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어.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 고모 댁의 화장실은 시골집답게 집 안이 아니라 밖에 있었지. 밖은 무척 어두웠고 빛이라고는 작은 전등 하나가 전부였어. 선생님은 조금 무서웠지만 다행히 고모가 기르던 개 한 마리가 깨어 있었어. 그 개는 선생님을 보고 반가워했지. 선생님은 화장실에 가는 것도 잠시 잊고 개어 놀아주다 화장실로 들어갔어. 그때까지만 해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화장실 문을 닫고 변기에 앉으려던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야. 화장실에 들어간 지 5초도 되지 않은 순간이었어. 당황한 선생님은 어찌할 줄 몰라 가만히 서 있었는데 밖에서는 계속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대. 선생님은 덜덜 떨며 사람 있어요. 라고 외쳤어. 그러자 그 순간 밖이 갑자기 조용해졌어. 그냥 갔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 개가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어서 손 같은 것이 문틈으로 쓱 들어왔어. 그건 마치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는 노동자의 손처럼 거칠었대. 선생님은 얼어붙은 듯 그 손을 바라보고 있었어. 그 손은 그 자리에서 경련하듯 숨지겼어. 몇 분쯤 지나자 그 손은 다시 쓱 하고 사라졌어. 선생님은 손이 사라지자마자 문을 벌컥 열었어. 혹시 다친 사람인가? 하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사라진 지 3초도 되지 않았는데도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뛰어가는 소리도 전혀 없었어. 심지어 방금 전까지 미친 듯 짖던 개마저 문을 여는 순간 조용해졌지. 너무 무섭고 이상한 경험이었지만 선생님은 볼일을 마친 후 다시 잠자리에 들었어. 다음 날 아침 선생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고모부와 아버지께 새벽에 화장실에 가셨냐고 여쭤봤어. 하지만 두 분 모두 아니라고 하셨대. 그 후로도 선생님은 별일 없이 지내셨어. 얼마 전까지도 그 일을 어린 시절의 상상력이 풍부해서 환청을 들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대. 그런데 최근 고모 댁을 다시 찾았을 때 선생님은 온몸이 굳어버릴 만큼 큰 공포를 느꼈어. 그때 고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기억나니? 너 어릴 때 여기 놀러와서 며칠 더 있고 싶다고 투정 부렸잖니. 그때 일찍 가길 잘했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가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옆 마을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단다. 죽은 사람이 온몸이 잘린 채 발견됐었어. 끔찍하게도 말이야. 다른 부분은 다 찾았는데 그 손은 지금까지도 못 찾았단다. 두 번째 이야기, 우음질리교 테러. 그날따라 지하철은 사람들로 붐볐다. 이러다 수업에 늦겠는걸. 대학생 A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하철이 빨리 오지 않자 주위를 둘러보던 A는 한 중년 남자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사람들 사이에서 헤매는 모습을 보았다.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A는 남자 대신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복잡한 사람들 틈을 헤쳐나갔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됐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A는 남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가려고 했다. 그 순간 중년 남자가 A에게 말을 걸었다. 저 학생에게만 특별히 말해주는 건데요. 내일 지하철을 타지 않는 게 좋아요. A는 뭔가 꺼림칙했지만 대충 알겠다고 대답한 뒤 지하철을 타고 학교로 향했다. 다음 날 지하철을 타러 가던 A는 문득 어제 그 남자가 한 말이 떠올랐다.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던 A는 지하철 대신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갔다.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A는 TV를 켰고 뉴스 속보가 방송되고 있었다. 그 순간 A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자신이 타려던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가 지하철에 독극물을 뿌려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뉴스였다. 이 사건은 그 유명한 일본의 우음질리교 지하철 테러 사건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중앙아프리카의 호수 비밀. 1998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 중앙아프리카에서 의료 봉사를 위해 동네를 방문한 한 서방 자원봉사자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는 마을 옆 호수로 재빨리 뛰어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악어나 하마 같은 위험한 동물이 물속에 있을까 걱정되어 얕은 물에서 물을 첨벙인 뒤 그는 서둘러 물 밖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근처 마을에서 물을 들어 호수 쪽으로 걸어오던 현지인이 그를 보고 깜짝 놀라며 빨리 물 밖으로 나오세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으며 물가로 나왔던 그는 호수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수십 명의 사람들이 호수 속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고 그것을 찾겠다며 물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호수를 주의 깊게 바라보다가 깊은 물 속에서 실제로 보석 같은 무언가가 반짝이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합니다. 1967년 유럽의 한 나라에서는 젊은 청년이 새로 개장한 수영장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다이빙할 수 있는 높은 스프링보드가 설치되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다이빙대 사다리에 줄이 쳐져 있어 올라가지 못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청년은 줄을 넘고 다이빙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다이빙을 준비하며 폼을 잡던 그때 수영장 옆에 있던 응급구조원이 다급히 달려와 호루라기를 불며 절대로 물에 뛰어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기 전에 청년은 이미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에 들어간 그는 잠수를 하며 반대편까지 헤엄쳐 구조원 몰래 수영장 반대편에서 지상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자신의 발목을 잡는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양복을 입고 눈알이 없는 해골 같은 얼굴을 한 남자였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청년은 그 남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 남자는 천천히 입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하며 청년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수면 위를 바라보더니 청년의 발목을 놓았습니다. 그 직후 2명의 응급구조원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청년을 붙들고 수면 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물 밖으로 나온 청년은 크게 숨을 내쉬며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수영장 밖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청년에게 제정신이냐며 마구 소리쳤습니다. 그는 수영장 밖으로 나가려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 또래의 청년이 하얀 천에 덮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었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 청년이 다이빙대가 있는 수영장 바닥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어요. 그러고는 다이빙대 위로 올라갔을 때 죽어있던 청년을 왜 못 봤냐고 묻자 사람들은 다이빙대 위에 있었던 청년은 봤지만 바닥에 누워있던 청년은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후 수영장을 건설한 공사 관계자가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이빙대가 있는 수영장 부근이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익사한 호수 자리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쿠알라룸푸르 고등학교 도서관의 미스터리. 2002년 8월 1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외곽에 있는 한 고등학교 도서관에서 한 학생이 허리를 숙여 책을 찾고 있었어. 책장 건너편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이 보여서 자연스럽게 눈길이 갔지. 당시 그 사람은 민속 의상을 입고 있었고 학생은 이상하게도 학교 도서관에 어른이 서 있는 걸 의아하게 생각했어. 학생은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해 허리를 펴고 앞에 있던 책을 꺼냈는데 문제의 남자에게 머리가 없다는 걸 보고 말았지. 깜짝 놀란 학생은 자신이 뭔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는 그 인물이 서 있던 곳으로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지. 조심스레 책장 옆으로 걸어나가 확인했을 때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 학생은 그제서야 공포가 몰려왔고 그대로 도서관 밖으로 달려나왔어. 8월 16일에는 같은 학교에서 또 다른 일이 일어났어. 퇴근 전 학교 식당을 정리하던 교사가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어. 뒤를 돌아본 교사는 목이 없는 남자를 마주하게 되었지. 그 남자는 목이 없는 상태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서 있었고 교사는 경악하며 식당을 뛰쳐나갔어. 그는 곧장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로 향했는데 도중에 동료 교사를 만나게 됐어. 너무 놀란 나머지 그는 처음엔 말이 나오지 않았고 약 10초 동안 침묵한 후 갑자기 큰 소리로 자신이 귀신을 봤다고 외쳤어. 8월 18일 이번에는 수업 중 화장실에 다녀오던 또 다른 학생에게 일이 벌어졌어. 그는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려던 순간 옆 칸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와 앉는 소리를 들었어. 세면대에서 손을 씻던 그는 뒤에 있던 화장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리는 걸 보게 됐지. 그리고 그 문 너머로 목이 없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변기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 학생은 혼비백산하며 화장실을 빠져나와 교실로 달려갔고 공포에 질려 목이 잘린 사람이 화장실에 있다고 외쳤어.
놀란 지도교사가 화장실로 달려가 확인했지만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학생은 그 말을 듣고 더 큰 공포에 휩싸였고 끝내 떨림을 멈추지 못했어. 5번째 이야기, 심령폐허 탐험. 이건 제법 오래전의 일이야. 고등학교에 다닐 때 사이가 좋았던 친구와 우연히 재회했어. 너무 반가워서 바로 한잔하러 갔지. 그땐 나도 친구도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고 있었어. 친구는 TV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연예인 누구를 봤다며 자랑을 늘어놓더라고. 살던 곳이 의외로 가까워서 자주 만나며 놀았어. 어느 날 친구가 이상한 물건을 가지고 와서 흥분한 채 보여줬어. 비디오 테이프와 더럽혀진 서류였지. 레이블에는 심령폐허에 도전하다. 같은 문구가 매직펜으로 적혀 있었고 빨간 매직으로 X 표시가 크게 그려져 있었어. 서류는 방송 대본이었는데 심령물이 유행하던 시절의 것이었어. 친구는 방송국 창고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물건들이라고 했어. 새로 단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들 속에 있었다면서. 테이프는 일반 플레이어로는 재생이 되지 않았어. 아는 매니아 집에 가서 재생해봤지만 내용이 전부 지워져 있더라고. 친구가 마침 골든위크라 길도 한산하니 모험 삼아 대본에 적혀있는 장소에 가보자고 제안했어. 나는 당시 심령 따위는 전혀 믿지 않았기에 재미있겠다 싶어 바로 오케이 했지. 친구는 선배에게 돈을 주고 사륜구동차를 빌려왔고 우리는 텅 빈 고속도로를 달려 그곳으로 향했어. 우리가 흥미를 가진 건 대본에 적힌 장소가 굉장히 의외였기 때문이야. 보통 이런 심령 장소라면 사람이 죽은 폭포나 무언가 사연이 있는 다리 같은 곳을 떠올리잖아. 그런데 여기는 국가기관에서 쓰던 시험장 철거지였어. 친구는 기획이 중단된 이유가 장소 때문일 거라며. 진짜 뭔가 나오는 거 아니냐? 며 농담 반 진담 반 흥분해 있었어. 장소는 정말 깊은 산속이었어. 희미하게 남아있는 바퀴 자국을 따라 덤불 속을 헤치며 차를 몰았지. 때로는 낭떠러지에 가까운 가파른 길을 오르기도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TV 방송국이 시도했던 그 길이 아니었을까 싶어. 우리는 결국 거대한 문에 도착했어. 봉쇄된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도 문 옆에 작은 틈이 열려 있더라.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은 폐허가 아닌 듯 깨끗했어. 창문도 깨진 곳이 없고 낙서나 흔적도 전혀 없었어. 마치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상태였지. 그때 친구가 새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며 무서워하더라고. 정말로 바람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어. 건물은 해질녘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었어. 나는 여전히 심령을 믿지 않았지만 친구는 굉장히 무서워하며 그만두자고 했어. 하지만 내가 가자고 했잖아라며 친구를 설득해 안으로 들어갔지. 건물 안은 신축 건물처럼 깨끗했어. 깨끗한 폐허란이라며 친구에게 말했지만 친구는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 친구가 계속 돌아가자고 했지만 나는 2층도 보러 가자고 했고 친구는 끝내기 싫다며 떨었어. 나는 친구를 겁쟁이라고 놀리며 혼자 2층으로 올라갔어. 2층에 오르자 긴 복도가 나타났어. 끝까지 창문이 늘어서 있어 학교 복도 같았지. 중간에 소파가 놓여있는 흡연 구역처럼 보이는 곳이 있었는데 그 바닥에 부서진 촬영용 카메라가 떨어져 있었어. 먼지를 뒤집어 쓴 그 카메라를 보는 순간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1층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어. 비명 같은 소리가 아니라 일정하게 부르는 소리였지. 서둘러 내려가 보니 친구가 통로 끝 벽에 대자로 붙어 서 있었어. 나는 다가가서 말을 걸었지만 친구는 벽을 보며 계속 중얼거렸어. 어깨를 잡자 갑자기 친구가 벽을 향한 채로 웃기 시작했어. 나는 너무 무서워서 세워둔 차로 뛰어갔지만 키는 친구가 가지고 있었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그 순간 친구가 창가에서 나를 보고 있었어. 웃고 있었지. 입이 찢어진 것처럼 크게 웃으면서. 나는 친구의 장난인가 했지만 친구는 울면서 웃고 있었어. 그리고 친구 주변으로 사람 형체의 무언가가 몰려들고 있었어. 마치 많은 전철처럼 빽빽하게 채우며 친구를 덮고 있었지. 나는 반쯤 정신이 나간 상태로 산을 내려왔고 겨우 마을까지 도착했어. 지친 줄도 모르고 무작정 역으로 가서 택시를 탔어. 창밖을 보는 게 무서워서 주소만 말하고 고개를 감싸 안았지. 집에 도착해서도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 편의점으로 가서 밤을 새웠어. 다음 날이 되자 친구를 두고 온 것이 후회됐지만 다시 그곳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 결국 알바도 무단으로 그만두고 방황하며 지냈지. 얼마 후 친구에게 전화를 했더니 친구가 집에 돌아와 있더라. 친구는 그날 일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
하지만 한 달 후 친구는 사고로 죽었어. 나는 그 일이 그곳과 관련이 있다고 확신해. 그리고 그건 내 탓이야. 내가 도망친 탓이지. TV 방송국이 취재를 중단한 것도 그걸 알았기 때문일 거야.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서 안 되는 곳이었어. 누군가는 고민을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더라. 이제 조금은 편해진 것 같아. 고마워. 여섯 번째 이야기, 수선회사의 비밀. K씨는 젊었을 때 어업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 그러던 중 조업을 나갔던 저인망 어선의 선장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 선원인 Y가 죽었습니다. 기묘한 죽음입니다. K씨는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침착하게 물었지. 그리고 동료가 죽어 혼란스러운 건 이해하지만 선장인 당신이 당황하면 안 되지. 침착하고 냉정해져야 해. 라고 조언했어. 그 후 선장에게 가까운 항구로 가도록 지시하고 자신도 그곳으로 향했어. 항구에 도착했을 때 Y의 시체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어. 배에서 발생한 일이니 경찰의 조사와 죽음에 대한 부검도 진행되었지. K씨는 그동안 선장과 선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어. 선원들과 동료들의 증언은 이랬어. Y가 죽기 전날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고기를 낚았다고 해. 그 물고기는 새까맣고 번들거리며 크고 예뻤다고 하지. 이런 물고기는 처음 본다. 기분 나쁜데.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 Y가 갑자기 외쳤어. 먹어보자. 그리고 그 검은 물고기를 자르려고 했어. 다른 선원들은 모두 기분 나쁘니까 그만둬라고 말렸지만 Y는 듣지 않았어. 식칼을 물고기에 대는 순간 이상한 소리 같은 게 들려왔어. 그 기분 나쁜 소리에 선원들 모두 소름이 돋았고 그냥 던져버려 라고 했지만 Y는 고집을 부렸어. 검은 물고기의 속살은 새하얗게 드러났고 선장의 말로는 넙치와 비슷해 보였다고 했어. 하지만 그 비명 같은 소리 탓에 아무도 그 물고기를 먹지 않았고 Y만 그 살을 먹었어. Y는 그걸 입안 가득 넣으며 맛있다. 정말 맛있어. 라고 했지만 다른 선원들은 불길한 기운을 느꼈어. 결국 남은 물고기와 반토막이 난 검은 물고기를 바다에 던져버렸어.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였어. 선원 중 한 명이 소리쳤어. 저길 좀 봐. 배 뒤쪽이야. 선장은 재빨리 스크루 쪽을 확인했어. 그리고 거기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지. 반토막이 난 검은 물고기가 자력으로 배를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설마 스크루에 걸린 건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물고기는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헤엄치고 있었어. 그때 또 다른 선원이 비명을 질렀어. Y가 죽었어. 선장은 급히 Y가 자고 있던 선실로 달려갔어. 그곳에는 잠들어 있는 듯한 모습의 Y가 있었지만 이미 말라붙어 미이라처럼 변해 있었어. 선희가 시체를 살펴본 결과 Y의 사인은 노쇠였다고 했어. Y는 겨우 40대 후반이었는데 그의 시체는 100살이 넘은 노인 같았지. 그들은 Y의 시체를 사진으로 찍었고 선장은 그때 K씨에게 연락한 거였어. 경찰은 선희에게 그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K씨도 함께 사진을 봤다고 해. 모두가 그 사진을 보고 경악했어. 이건 마치 이집트의 미이라 같잖아. 그러나 항구에 도착한 Y의 시체는 평온하게 잠든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어. 결국 사법회부를 진행했고 결과는 신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이었어. 그때 촬영했던 사진은 K씨에게 돌아왔고 Y의 부모님께 보여줄 수 없었어. 불길하다는 판단에 따라 K씨와 선장 그리고 선희는 그 사진을 소각 처리했어.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반신반의했어. 그런 일이 진짜 있는 거야? 내 물음에 K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 진짜 있었던 일이야. 선장은 지금 수산 가공회사의 사장이고 그때의 선희는 냉동냉장회사의 사장이야. 경찰도 북키도의 경찰로서 증언할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난 다짐했어. 난생 처음 보는 생물은 절대 먹지 않겠다고. 바다에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해. 일곱 번째 이야기, 병원의 화장실에서 만난 그녀. 중학교 시절 몸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다. 병원에 입원한 것은 처음이었다. 깨끗하면서도 어딘가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주사 맞으러 가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런 곳에서 며칠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큰 병이 아니었기에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나는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병원에서 자는 건 처음이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잠깐 잠이 들었다 싶었는데 소변이 마려 깨어났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 간호사 언니에게 물어보았다.
복도 끝쪽으로 가면 화장실이 있다고 했다. 간호사 언니가 가르쳐준 대로 화장실을 찾아 안쪽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갔다. 양변기에 앉아 있는데 문에 낙서가 보였다. 손톱으로 긁어놓은 듯한 글씨였다. 잘 보이지 않아 눈을 가까이 대고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대답하면 안 돼. 나는 귀신을 믿지 않았기에 그냥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 하고 넘겼다. 이런 식의 괴담을 몇 번이나 들어봤기 때문에 그저 그런 이야기려니 했다. 그때 화장실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옆 칸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새벽이라 소리가 더 크게 울렸다. 누가 이렇게 매너 없이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는지 짜증이 났다. 내가 있던 곳은 세 번째 칸이었다. 문을 두드리던 사람은 하나씩 문을 두드리다가 결국 내가 있는 곳까지 왔다. 나는 짜증이 나서 소리쳤다. 안에 사람 있어요. 내가 대답하자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순간 바닥에서 기분 나쁜 느낌이 전해졌다. 차가운 무언가가 내 다리를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다. 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천천히 고개를 아래로 내렸다. 바닥은 새카맣게 머리카락으로 덮여 있었다. 머리카락은 점점 내 다리를 휘감기 시작했다. 그리고 화장실 바닥 틈 사이로 여자의 눈이 보였다. 내 눈과 마주친 그 눈은 어딘가 이상하게 비틀려 있었다. 8번째 이야기, 노부부의 집 앞을 맴돌던 소녀. 때는 2001년 11월 6일, 내가 입대하기 바로 일주일 전이었다. 그때는 입대가 코앞이라 매일 친구들과 놀고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도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우리 집은 3층짜리 오래된 빌라였다. 집 입구에 들어서서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쯤이었다. 입구를 지나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새벽이라 어두워서 1층에서 불을 켜고 들어가려 했다. 그런데 3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다. 우리 빌라는 층마다 불을 켜면 약 1분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었다. 누가 이 새벽에 불을 켰지? 불 켠 지 1분도 안 됐다는 건데 라고 생각하며 계단을 올라가는데 3층에서 깜짝 놀랐다. 처음 보는 또래의 여자아이가 서 있었다. 속으로 무척 놀랐지만 태연한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집에 들어와 잠을 자려고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아 PC 게임을 켜고 시간을 보냈다. 한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누군가가 3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며칠이 지나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냈다. 입대가 3일 남은 날도 역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에 집으로 들어가던 중이었다. 입구에서 시간을 보니 또 새벽 3시였다. 문득 4일 전 일이 떠올랐다. 신경이 쓰였지만 다행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 포트리스 게임을 켜고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한 30분쯤 지났을까? 1층에서부터 들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뚜벅뚜벅 거리던 소리는 3층에서 멈췄다. 3층까지 올라와서 멈춘 소리를 듣고는 우리 집이나 앞집에 볼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호기심에 현관문에 있는 작은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봤다. 그 여자아이가 앞집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불이 꺼지면 다시 켜는 걸 반복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이 상황이 점점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서 한참을 지켜봤다. 생각해보니 그런 시간에 어린 여자아이가 앞집에서 계속 서 있을 리가 없었다. 앞집은 나이 많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집은 우리가 이사 온 지 10년이 넘게 알고 지낸 곳이었다. 딸이 셋 있었지만 모두 시집을 가서 집에는 노부부만 남아 있었다. 참 이상한 아이네라고 생각하며 30분 정도를 더 지켜봤다. 그리고 새벽 4시쯤 그 아이는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2번이나 그런 일을 겪은 후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친구들은 그 아이가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고 하거나 나를 좋아해서 입대하기 전 한번 보러 온 거 아니냐는 말도 했다. 가장 친한 친구는 그 아이가 또 나타나면 한번 쫓아가 보라고 말했다. 그날은 조금 일찍 집에 들어왔다. 입대 이틀 전이니 잠이 올 리가 없었다. 괜히 게임도 하고 인터넷도 하며 새벽까지 버티고 있는데 다시 1층에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시간을 보니 새벽 3시였다.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현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다. 역시 그 여자아이가 있었다. 불을 켜고 앞집을 바라보다가 불이 꺼지면 다시 켜는 걸 반복하고 있었다. 그때 낮에 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한번 쫓아가 보라던 말이 생각나며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이번에는 꼭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신발까지 신고 구멍을 통해 계속 지켜봤다. 하지만 나는 따라가지 못했다.
그 아이가 불을 끄고 다시 불을 켜는 그 순간 나를 향해 웃고 있었다. 9번째 이야기. 깊은 산속에서 마주친 야마노케의 저주. 딸과 함께 드라이브를 나갔다. 인적이 드문 산길로 들어가 중간에 드라이브인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돌아오는 길에 딸을 놀래주려고 포장되지 않은 오솔길로 비집고 들어갔다. 딸은 무섭다며 돌아가자고 했지만 나는 장난이 재미있어 계속해서 더 깊이 들어갔다. 그러다 갑자기 엔진이 꺼졌다. 아무리 시동을 다시 걸어도 걸리지 않았다. 산속이라 휴대폰도 터지지 않았고 자동차 정비 지식도 없었기에 나와 딸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밥을 먹은 드라이브인 식당도 걸어서 가기에는 몇 시간 거리였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그날 밤은 차 안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부터 걸어서 식당에 가기로 했다. 차 안에서 추위를 견디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다. 예상과 달리 깊은 산의 밤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가끔 바람이 불어 나무가 웅성거리는 소리 정도만 들릴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자 딸은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다. 나도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왔다. 뜻을 알 수 없는 그 소리가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견딜 수 없어 눈을 떴다. 그러자 희뿌연 무언가가 기이하게 움직이며 차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머리가 없었고 다리는 하나뿐이었다. 놈은 양손을 크게 휘둘러 그 반동으로 몸을 흔들며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딸을 깨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소리조차 낼 수 없었다. 그 녀석은 계속 차에 가까워지더니 어느새 차 옆을 지나쳤다. 지나치는 동안에도 소리가 이어졌다. 소리가 멀어져 뒤를 돌아보아도 녀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안심하고 딸 쪽을 보는데 그 녀석이 조수석 창밖에 서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녀석은 가슴 근처에 얼굴이 있었다. 놈은 실실 웃으며 기괴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무서움을 억누르며 딸 쪽으로 다가오는 놈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이놈하고 소리치자 녀석은 사라지고 딸이 깨어났다. 나의 고함 소리에 딸이 놀라 깨어난 줄 알고 사과하려 했는데 딸이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들어왔다. 위험하다고 느낀 나는 이곳을 벗어나기 위해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행히 시동이 걸렸고 서둘러 왔던 길을 되돌아갔다. 하지만 딸은 옆에서 여전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빨리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어 필사적으로 운전했다. 거리가 보이고 안심하던 그때 딸의 얼굴마저 딸의 얼굴 같지 않게 보였다. 이대로 집에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침 눈에 띈 절로 향했다. 한밤중이었지만 절에 불이 켜져 있었다. 딸을 부축하며 문을 두드리자 주지 스님 같은 분이 나왔다. 스님은 딸을 보자마자 내게 고함쳤다. 무슨 짓을 한 거냐? 나는 산에서 이상한 놈을 봤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유감스럽다는 표정으로 나를 위로하며 딸의 어깨와 등에 불경을 읽으며 손을 얹었다. 스님은 우리에게 절에 머물고 가라고 했다. 딸이 걱정되어 절에 머물기로 했다. 스님은 딸이 야마노케라고 불리는 산귀신에 홀렸다고 했다. 49일간 이 상태가 계속되면 평생 정상으로 돌아올 수 없다고 경고했다. 스님은 어떻게든 귀신을 내쫓겠다고 약속하며 딸을 돌보겠다고 했다.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전했다. 스님은 이대로 집에 가면 아내에게도 귀신이 빙의된다고 경고했다. 야마노케는 여자에게 빙의해 사는 귀신으로 완전히 쫓아내기 전까지는 아내도 딸을 볼 수 없다고 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딸은 여전히 절에 있다. 매일 딸의 상태를 보러 가지만 딸은 더 이상 예전의 딸이 아니다. 그저 희죽희죽 웃으며 무언가 기괴한 눈초리로 나를 쳐다볼 뿐이다. 제발 예전의 딸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 절대로 장난으로 깊은 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